안녕하세요. 비키할매 임경숙입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맛있는 삼계탕 드실 준비를 하셨나요? 올 여름은 코로나 때문에 유난히 지치는데요. 네. 오늘은 정순영 TV의 정순영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반갑고요. 또 특히 정순영 TV에 출연한다 하니까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블로그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제가 블로그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그를 먼저 한 사람으로서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래서 네. 성의껏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키 할매와 함께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고 마케팅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네네. 요즘은 SNS 시대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다 SNS 광고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글 쓰는 취미 덕분에 블로그에 더 익숙한 그런 입장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고 제가 실험해 본 걸 가지고 마케팅에 접목했을 때 또 판매 효과도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는 검색 로직이 있어요. 네. AI죠. 그래서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썼을 때 네. 상위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강조해서 글을 쓰는 게 좋고요. 네. 블로그 꾸미기는 이미 꾸미고 계시고 뭐 너무나 간단한 그런 그 템플릿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댓글 관리 같아요. 네. 댓글을 훈훈한 댓글에 대해서 그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이 다시 찾아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상호 소통하는 그 댓글 관리가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좀 관건이에요. 어떤 독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뭐 휙 둘러보고 뭐 10초 만에 나가거나 네. 그 앞에 한 뭐 10초, 20초 읽다가 재미없으면 휙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 사람이 한 명이 방문했고 이걸 읽었다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2분 정도 머물렀을 때 한 명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읽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2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하는 건 좋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네. 앞으로 계속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저한테 뭐를 쓰면 좋아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뭘 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자기 블로그의 컨셉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네. 처음부터 어디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네. 뭐 출발 자체를 정확한 컨셉을 잡아서 시작하시는 블로그는 네. 없으실 겁니다. 맞아요. 하다 보면 그렇죠. 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선 제일 쓰기 쉬운 게 네. 이웃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요. 내가 파김치를 너무 맛있게 담아요. 이거 어떻게 담았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것 좀 가르쳐줘. 그러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어머, 자기는 진짜 머리 예쁘게 한다. 어떻게 만져? 어떤 헤어 제품을 써?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분이라면 그런 뷰티 쪽에서도 헤어에 관련된 거를 쓰시면 좋겠죠? 네. 그런데요, 남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없고 내가 남들한테 설명해 줄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막연하죠. 그럴 때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좋더라고요. 저도 매일 쓰다 보니까 또 날마다 쓸만한 게 막상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습관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관심 가졌던 것들을 다른 사람도 궁금해 하면서 네이버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식인에.
그러면 아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나 또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그걸 주제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지 못해도 그걸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아하 이런 거였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런 거 궁금해할지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하고 가볍게 대화 나누듯이 그 정도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또 그런 것도 없다. 정말 난 쓸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럴 경우엔 집에 혹시 베스트셀러라든가 철진한 책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책을 딱 펴시면 소제목 목차가 쫙 있어요. 그 목차들은 그래도 유명 출판사들에서 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녹여서 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만만해 보이는 거, 아, 나 저런 거 글감을 한번 써볼까?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독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또 출판하는 사람들의 또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그 공감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나면 글쓰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이제 많이 써보시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네. 자, 이제 제목을 글을 쓸 글감의 컨셉을 정했고 이제 본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제목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어떤 분이 베트남의 하롱베이로 크루즈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포털에서 베트남 하롱베이 크루즈 여행을 검색하시겠죠. 그러면 수백 건, 천 건, 만 건의 문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쭉 내리면서 어떤 제목을 클릭할 것 같은가,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베트남 하롱베이 크루즈 여행 가격 주의사항, 이거 좀 매력 있지 않아요? 아, 이거 열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제목을 붙이시면 클릭을 부른다, 그런 거고요. 클릭을 하고 싶은 제목을 그렇죠. 써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근데 이제 광고에 헤드카피 쓰듯이 그런 감각을 가지시면 좋죠. 저는 이제 애경그룹의 카피라이터였기 때문에 저런 면에서 약간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이렇게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보면은 어떻게 제목을 썼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송정이 떡갈비 유명하잖아요. 송정 떡갈비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송정 떡갈비 맛집 하면 포스팅이 맛집은 거의 10,000건은 기본이에요. 그 10,000건 이상의 문서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맛집의 위치, 주차, 영업시간, 가격대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제목을 붙이면 좀. 여기 이런 제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캠핑 많이 가시죠. 캠핑카 가격으로 검색하면 또 수만 건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단점 비교 그러면은 얼른 클릭하고 싶겠죠. 그렇죠. 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가실 분들이 스페인 신혼여행으로 검색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수만 건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권 구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격 비교 정말 중요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였을 때 클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검색하셨을 때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목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또 이거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포함되면 좋습니다. 숫자가? 네, 신세계 백화점 여름 세일 이렇게만 하신 것보다 신세계 백화점 여름 세일 50%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혜택
이나 이익을 주는 제목, 가령 뭐 영화, 뭐 극장 이런 걸 포스팅하실 때 조조 할인 20%, 선착순 몇 명까지 뭐 얼마 할인, 뭐 이런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 뭐 가격 비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 다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제목,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목, 또 정말 중요한 할인 가격. 이거 100% 클릭을 부릅니다. 몇 퍼센트 할인 가격인지 그런 거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셨어요. 제목을 너무 정말 딱 맞게 정하셨는데 본문을 쓰실 때 이제 또 진도가 안 나가죠. 왜 썼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왜 쓰는지. 네, 이걸 왜 쓰는지. 내가 심심해서 쓰는지, 이 글을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는지 그걸 마음에 생각하시고 주제와 관련된 나만의 에피소드를 쓰시면 좋아요. 가령 이런 거 있죠. 갈비집에 갔어요. 갈비를 너무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물냉면을 시켰어요. 남은 갈비를 물냉면에 감아서 먹을 생각이었어요. 주문을 했는데 2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오늘은 냉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알바가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그거를 몰라서 손님한테 공지를 안 됐다. 화가 막 나잖아요. 짜증나고. 당연하죠. 그랬는데 갈비가 너무 갈비는 맛있었는데 냉면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가 컴플레인 하니까 갈비집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제가 갈비 1인분을 추가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내가 냉면은 못 먹었지만 그 주인의 진실된 행동에서 정말 그 냉면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쓰신다면 그 집 사장 마인드가 참 친절하고 고객 중심이구나. 누구나 글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 여기 한번 가서 갈비 먹고 싶다. 냉면은 못 먹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것처럼 나의 에피소드와 내 감성의 변화 이걸 쓰시는 게 좋고요. 내 감정의 변화. 그렇죠. 내 얘기를 쓰라 이거죠. 그렇죠. 남의 얘기 내가 쓰지 말고. 냉면 주문이 어이없이 됐을 때 화가 나는 것을 그 주인의 물론 공짜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주인의 그 태도에서 그 내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서 정말 냉면 정도는 안 먹어도 좋아. 이 사람 정말 마인드가 좋다. 나 다음에도 또 이 식당 와야지. 그런 마음의 변화를 써주시면 그 공감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쓰면 좋다는 거고요. 이제 내가 어떤 후기를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귤이라던가 뭐 배라든가 뭐 이런 식품을 구매해서 먹고 그 후기를 쓰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품질에 내가 소비자라면 이걸 구매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글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쓰는 글을 보고 어떤 소비자가 과연 구매를 할까? 내가 어떤 점을 전달하면 소비자 마음이 움직여서 구매를 해서 나한테 이걸 의뢰하신 분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주시는 주인의식을 갖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도 그 메인 주제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제 그 모임에 가서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인지 항상 목이 좀 컬컬하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면 목에 좋은 차를 검색해 보지 않을까요? 목에 좋은 차를 검색했는데 국산 도라지 100%라는 제목이 있으면 당장 들어가 보겠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그 일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메인 주제로 반영해도 좋다는 거를 설명드렸어요. 내가 필요한 건 남에게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채우기 이건 반복돼 있네요. 근데 제목을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2줄 정도만. 왜냐면 2줄, 3줄, 5줄 하면 읽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목에서 너무 본문 내용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겠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짧게
저도 길게 그리고 했었는데. 예, 호기심 있게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네. 문장은 되도록 짧게 동시 쓰듯이 아주 짧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서 길어지면 숨 차잖아요. 예, 읽기에도 힘들지만 네. 글의 명확성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문단을 나눠서 쓰시고 문장은 심플하게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대표 사진을 설정해서 포스팅 됐을 때 그 사진만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사진의 배열이나 그 사진의 품질을 좀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맛집이라든가 이런 정보 전달을 했을 때는 지도, 전화번호, 가격, 주차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감성적이고 호기심을 갖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하려면 가장 쉬운 언어로 가령 초등학생부터 박사님까지 한 번에 웃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든가 그런 한자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가령 영어를 써도 가로하고 그 내용을 덧붙여 주신다던가 하면 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에피소드,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로그 글쓰기 부분에서 또 다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요거는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럼 블로그를 이렇게 썼으면 그 노출이 돼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좋겠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그 어떤 키워드로 써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검색해 보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역 곱창을 검색하시면 18,000건의 문서가 존재해요. 이것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강남 곱창으로 검색을 하시면 55,000건 정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55,000건 중에서 상위에 링크 되기는 참 어렵죠. 그럴 때는 강남역 곱창으로 쓰시는 게 낫겠죠. 근데 그 메인 키워드만 가지고는 18,000 정도 되니까 블로그 지수가 낮으신 분들은 아무리 잘 써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키워드 플러스 연관 검색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지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그 하단에 바로 연관 검색어로 쭉 나오잖아요. 가령 내가 올 여름에 기차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기차 여행으로 검색했더니 너무나 많은 문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올여름 기차 여행 해랑 열차 타고 이렇게 쓰신다면 조금 더 그 문서량이 줄어들거든요. 이걸 여러분 이것저것 써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신 다음에 내가 노출할 만한 빈도수의 키워드면 그걸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반복하시는 것이 좋아요. 말이 되게 한 문장으로.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집 추천 블로그라고, 맛집 전문 블로그라고 할 경우에, 매월동 예가 갈비. 이 집을, 특정한 상호를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이 집을 예를 들어서 가령 블로그를 쓴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오늘은 뭐 아버님 생신이어서 평소에 갈비를 좋아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갈비집으로 온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매월동에 있는 예가 갈비는 주차장도 넓고요. 이번에 신설돼서 실내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가 갈비는 담양식 숯불구이라 주방에서 구워서 나오니까 식탁이 기름으로 튀기거나 연기가 나지 않아서 깔끔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예가갈비가 벌써 3번 나왔잖아요. 그 키워드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면 노출이 잘 되는 확률적으로 노출이 잘 됩니다. 노출이 잘 되면 당연히 방문자도 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검색어라든가 새 영화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글을 쓰시면 아무래도 그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고 방문자도 유입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유행하는 드라마를 가지고 그 드라마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쓰신다든가 그러면 그 드라마가 인기가 폭발 중이면은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또 이슈가 되는 뭐 연예인들 기사를 쓰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방문자 유입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에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결혼 중개사라는 걸 키워드로 검색해 보실래요? 네. 결혼 중개사를. 네. 지금 안 되는데 종합으로 해야 되는 아니.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요. 뷰 탭으로 블로그에 그 노출되는 건 뷰 탭으로 주로 반영이 되는데요. 네. 지금 결혼 중개사를 아세요? 이게 지금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글이에요. 네. 이제 제가 쓴 거고요. 네. 이거를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뭐 결혼 중개사를 아세요가 제목이고 바로 똑같이 나와 있고 이 본문 중에 한 5번 정도의 결혼 중개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말이 되도록 그 작성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모든 결혼 중개업 결혼 중개란 말이 반복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된다는 거죠. 또 맛집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무지구 스테이크 맛집을 검색하시겠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문서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 중에 어떤 글이 가령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런 거를 보시면 지금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제목이랑 그 사진 넣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소 링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쓰고자 하는 글에서 그 상위 노출돼 있는 글을 모델로 해서 그 패턴을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그 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까 광주 회생 그 승인율 회생에 대해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승인율 높은 곳을 검색하시겠잖아요. 광주 개인 회생 승인율로 하면 1위에 떠 있는 게 제가 쓴 글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도 반복적으로 제목에서도 광주 회생 승인율이 들어갔지만 본문에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배열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강조해 주셔서 좀 시선을 끌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노출에 그리고 이제 그 지도 네이버 그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공유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위에 노출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5월 11일 날 썼는데 아직도 1위에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네, 뭔가 그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서 네. 그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글을 샘플로 연구를 하셔서 비슷한 패턴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똑같이 베껴서 썼다고 해도 그 해당 블로그의 지수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제가 제 블로그에 썼을 때는 노출이 돼도 제가 다른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쓰더라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블로그에 최적화를 위해서 꾸준한 포스팅과 또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 지수가 높아지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블로그에서 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네. 반드시 해야 하는 게요. 네. 글 분량을 A4 2장 정도 쓰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A4 2장이 뭐 계약서처럼 빡빡한 문서 2장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나 뭐 시나 이런 것처럼 짧고 간단한 단락으로 이루어졌어도 A4 2장 분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은 25장 내외가 좋더라고요. 맛집인 경우는 뭐 35장, 40장, 상위 노출된 분들은 뭐 50장도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심히 이제 내가 블로그 좀 써봐가지고 노출 좀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치셨더라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젠가는 상위 노출이 되는 또 그래서 블로그로 수익도 내시는 그런 블로그가 되실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막 두세 개 막 하루 종일 매달려서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는 꼭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SNS에 붙들려 있으면 사실 또 안 되잖아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뭐 밤사이에 들어온 게 없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후 식사 후에 2, 3시경에 잠깐 틈날 때 한 30분 정도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로 글을 쓰는데요. 낮에 훑어본 것 중에 내가 답글을 달아야 할 거나 아니면 내가 또 메일을 보내줘야 할 거라든지 아니면 답변을 줘야 할 그런 것들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더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면 너무 SNS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쉽게 쓰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그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좋은 것은 A4 2장, 사진 25장, 문장을 쉽고 짧게 뭐 강조했죠. 근데 꾸준히 해야 하는 거.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건 꼭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퍼온 문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출처를 밝힌다 해도 복사해서 붙이는 식으로 하는 거는 AI가 네이버 AI가 이건 유사문서다라고 인식을 해서 퍼 오신 분 블로그도 가리지만 공유를 당하신 분 블로그도 가립니다. 그래서 이게 민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도 돼요. 되지만은 가능하면 안 하는 습관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이 가장 좋은데 굳이 뭐 어디 빌려와야 돼, 퍼와야 되는 사진이라면 수정을 해서 쓰시면 좋아요. 뭐 어떻게 편집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포토스케이프도 쓰고 뭐 했는데 사실 저는 퍼오는 사진 지금은 안 쓰고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갖다 쓰시면 좋고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너무 긴 제목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목에 우리가 카톡 습관 때문에 저는 특수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특히 하트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거시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가장 예민한 민감한 부분이 네이버가 엄청 많이 유튜브로 나갔거든요. 인스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로 들어온 고객이 유튜브를 타고 다른 사이트로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자기 거를 올려도요? 내가 찍은 동영상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찍어서 블로그에 계속 네이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꼭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글은 휙 읽으면 한 1분 정도도 안 걸리고 사진 25장이라고 해도 본인이 관심 없는 사진은 쭉 올려버리면 금방 가거든요. 근데 동영상은
부팅 하는데도 몇 초가 걸리고 그거를 10초짜리, 15초짜리를 본다고 해도 시간이 2, 30초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20초짜리를 올리니까 그러면은 2분이 좀 적당히 머물게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꼭 넣는 걸 추천하고요. 그 대신 내가 조용필을 좋아한다 해서 유튜브에서 조용필 유튜브를 링크를 걸어 놓으면 글을 읽다가 유튜브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싫어하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제 유튜브를 올려도 안 마찬가지예요. 되겠네요. 네. 나 다른 잘못했구나. 매체로 나가는 것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동영상을 직접 올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블로그에 대해서 하시면 좋은 것과 하시면 안 되는 주의사항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정순영TV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